듣기만 해도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네, 철학과 굴뚝청소부 하고 있고요. 드디어 결론입니다. 제목이 결론, 근대 철학의 경계들이에요. 이진경 선생님께서 이 책을 이제 쓰신 이유, 그리고 진짜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진짜 하고 싶은 말들이 이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화만 잘 들으셔도 내용이 싹 다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37쪽이고요. 지금까지의 논의를 간략하게 요약합시다. 주체와 진리라는 두 개념으로 요약했던 데카르트의 문제 설정은 신학과 교회의 지배 아래 있던 철학을 그 중심을 나라는 주체로 전환함으로써 중세 전체와 구별되는 하나의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새로운 철학적 시대를 여는 새로운 사고방식의 출발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철학적 근대가 시작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까지 만약 꾸준히 들어오셨다면 정리하는 셈치고 머릿속으로 잘 되새김질하면서 들어보세요. 이 철학적 근대를 특징 짓는 근대적 문제 설정은 주체의 통일성과 중심성을 가정하며 그것을 개념적 연역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었다는 점에서 주체 철학이란 특징, 모든 지식을 오직 참된 지식, 과학이란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정당화하는 점에서 과학주의란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성의 빛으로 만물을 비추어야 하며 인간의 목매한 삶과 실천 역시 이 이성의 빛에 의해 계몽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계몽주의라는 특징도 갖고 있었죠. 자, 3가지 나왔습니다. 주체 철학, 과학주의, 계몽주의. 이게 근대적 문제 설정이다. 자, 근대적 문제 설정은 주체의 통일성, 중심성. 주체는 나라고 보면 되면 나. 내가 통일성이 있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야. 뭐 나이기도 하고 나라일 수도 있죠. 미국은 완벽하게 통일적이야. 미국이 세상의 중심이야. 그러면 미국이란 주체, 이런 겁니다. 주체 철학. 이런 사고방식, 이런 건 근대적 사고방식 많이 있죠. 실제로도. 특히 남자들이 이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과학주의. 참된 지식은 과학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 이게 과학적이냐? 과학으로 증명된 거냐? 이런 질문 자체가 근대적이라는 거죠. 참된 지식이 있을 거라는 그런 환상, 그것도 과학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계몽주의. 이성의 빛으로 만물을 비춰야 돼.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돼.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을 계몽해야 돼. 이런 게 계몽주의. 주체 철학, 과학주의, 계몽주의. 근대적 문제 설정이다.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문제 설정이죠. 이것이 중세 철학과 단절하면서 근대 철학이 힘차게 그었던 새로운 경계선이었습니다. 이 3가지가. 그런데 이 새로운 문제 설정은 주체와 대상 간의 일치를 보증할 수 없다는 난관에 봉착하게 됐죠. 이는 주체 철학과 과학주의, 나아가 계몽주의라는 근대 철학의 입장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근본적 난점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근대 철학의 근본적 딜레마로 이로 인해 이후 근대 철학에서는 다양한 흐름과 입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편 로크는 영국의 유명론적인 전통에 입각해 데카르트 철학을 새로이 변형시킵니다. 즉 본유관념과 실체를 유명론의 입장에서 비판함으로써 흔히 경험주의라고 부르는
독자적인 흐름을 이루어냈습니다. 이것은 분명 근대 철학의 경계 안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데카르트적 흐름과는 매우 다른 독자적이고 새로운 흐름임에 틀림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경험론을 통해 유명론은 근대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론과 근대 철학은 해소하기 힘든 긴장을 갖고 있었고 이 긴장은 흉에 이르러 극한에 다다릅니다. 즉 그것은 근대 철학의 딜레마를 극한까지 밀고 나가 근대 철학의 출발점과 목표 전체를 해체시켜버립니다. 이로 인해 근대 철학의 위기가 나타나죠. 칸트는 위기에 처한 근대 철학이 선험적 주체라는 새로운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그것을 재건합니다. 그것은 모든 주체들에게 공통된 보편적 사고 구조를 찾아냄으로써 그들이 보편적 판단에 이를 수 있음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 그가 사용한 방법은 진리를 주체 내부로 이전시킴으로써 주체를 객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객관적 진리를 사고 주체의 속성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주체에게는 객관성을 주는 방법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주체와 객체를 동일한 것으로 결합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주객 동일성의 이념은 이후 독일 철학 전반을 특징짓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칸트는 데카르트나 로크와 다른 또 하나의 새로운 철학적 흐름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선험적 주체 혹은 절대적 주체, 그걸 피에테처럼 자아라고 하든 헤겔처럼 절대 정신이라고 하든 으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를 기초 짓도록 함으로써 딜레마의 해소를 겨냥하지만 그 결과는 딜레마의 이전과 자신의 입론에 대한 절대적 정당화였습니다. 즉 다른 입론이나 목소리를 자기 안에 포섭될 수 있는 것은 자기와 동일시하고 다른 것은 배제하는 메커니즘을 작동시킴으로써 사고할 수 있는 영역을 지금 사고하고 있는 것으로 제한하고 봉쇄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이것은 후에 근대 철학의 근본적 결함으로 비난받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칸트가 욕을 먹는구나. 자, 결국 헤겔에서 절정에 이른 근대 철학은 이제 새로이 근대적 경계 자체를 뛰어넘으려는 다양한 시도들에 부닥칩니다. 실천이란 개념으로 그 경계선을 허물고 한계를 넘어서려 했던 막스나 무의식이란 개념으로 근대 철학의 기반을 주체를 해체시켰죠. 그런 프로이트. 그리고 가치와 권력 의지 개념으로 근대 철학을 공격함으로써 새로운 문제 설정을 정립하려 했던 니체가 지금 중요해지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 언어학의 경우에 근대 철학의 한계를 넘으려는 태도 역시 오늘날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것은 예전에는 주체의 작용으로 이해되던 의미나 판단이 사실은 주체 외부에 있는 언어 구조에 속하는 것이란 명제에 기인합니다. 여기서 결정적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소시르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1세기 전에 훔볼트는 칸트주의의 입장에서 그와 유사한 입론을 발전시키려 했습니다. 이는 언어학적 구조주의가 사실은 칸트주의라는 근대적 틀 속에 포섭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야콥슨이나 레비스트러스의 말 그대로의 구조주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근대적 문제 설정을 벗어나려는 흐름들을 전반적으로 특징 짓고 있는 가족 유사성이 있다면 다음에 두 가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거 중요해요. 자, 하나는 근대 철학에서는 주체라는 범주가 선험적 출발점이었는데
탈근대적 문제 설정들에서 주체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결과물로서 구성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그 요인이 사회적 생산관계, 이거 막스죠. 그리고 타자로서 무의식, 프로이트 라캉이죠. 권력의지, 니체죠. 생체권력, 푸코죠. 이데올로기, 알티세르죠. 간의 말입니다. 물론 이들이 이처럼 구성되는 주체에게 부여하는 기능이나 작용, 이론상의 위치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아야 하지만 말입니다. 근대 철학에서는 주체가 출발점이었는데 탈근대적 문제 설정으로 가면 주체가 결과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주체가 출발점이 아니라 결과물이 된 거예요. 어떤 결과물? 주체를 무엇이 만들어내요. 그게 사회적 생산관계, 타자로서 무의식, 권력의지, 생체권력, 이데올로기가 주체를 만들죠. 주체는 이런 이데올로기의 결과물, 생체권력의 결과물, 무의식의 결과물, 권력의지의 결과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근대를 넘어섰다. 그리고 다른 하나, 지식을 파악하는 방식입니다. 지식은 진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대 철학에서 그것은 인간의 인식이 도달해야 할 목표 지점이었고 따라서 참된 지식으로서만 다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탈근대적 문제 설정들에서 지식은 주체를 구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담론으로 정의되며 지식은 그게 참이든 거짓이든 그게 야기하는 효과가 무엇인가를 통해 사고됩니다. 지식은 목표점이었죠. 목표. 내가 파악을 해야 돼. 진리를 파악해야 돼. 원래 근대 철학에서. 근데 탈근대적으로 오면서는 지식, 진리란 담론으로 정의되고 그게 참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효과가 뭐냐. 진리의 효과가 뭐냐. 그래서 따라서 어찌 보면 주체와 지식의 관계가 근대의 관계와는 반대로 뒤바뀌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식이 효과를 야기하는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고 주체는 그 결과 구성된 것이 된 셈이니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입지점에서 본다면 이 두 가지 요소가 근대 철학의 문제 설정과 그것을 넘어서는 문제 설정 사이에 경계를 구워주는 특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체와 진리의 자리가, 그 관계가 뒤바뀌어 버렸다. 주체에서 시작해서 진리로 간 게 근대 철학이었는데 근대 철학을 뛰어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 진리, 지식에서부터 시작해서 주체로 가더라. 바뀌었다는 거죠. 한편 지금까지 근대 철학의 문제 설정을 넘어서려는 현대 철학의 여러 가지 시도들을 살펴보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상이한 두 가지 방향의 흐름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변화보다는 불변성, 가변성보다는 항속성을 찾으려는 경향이다. 이런 경향은 때론 개별적인 것에 반하여 보편성 내지 일반성의 우위를 부여하기도 하고 현상들에 대해 법칙성을 강조하여 후자야말로 진정한 지식의 대상이라고 간주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수많은 개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경우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동일성, 정체성이 가능한가를 묻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레비스트러스의 구조주의적, 과학주의적 태도나 라칸이나 알티세르의 주체 개념, 혹은 그 근원으로서 프로이트의 이론에서도 이런 경향이 쉽게 발견된다. 동일성, 정체성의 경향성. 그리고 다른 하나의 경향은 반대로 보편성의 형태를 취하는 동일성이나 법칙적인 동일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 차이를 강조하고 평범하고 평균적인 규칙성에 대비하여 아주 다양한 양상으로 차이화되어 나타나는 특이성을 강조하는 입장, 혹은 동일화하려는 권력이 작용하는 동일자에 반하여 그에 의해 배제되거나 억압되는 타자성을 강조하려는 태도, 불변성이 아니라 변화를
정체성이 아니라 변이를, 안정적인 정착이 아니라 역동적인 유목을 강조하는 그런 입장이다. 이런 입장을 가장 명시적으로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사람은 아마도 푸코와 들레즈 가타리일 것이다. 들레즈 가타리가 말하는 차이의 철학이나 노마디즘은 이러한 태도를 가장 심오하고 가장 풍부하게 발전시킨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푸코는 근대사회에서 개체들을 동일화시키는 동일자의 메커니즘을 추적하면서 그것의 이면에 항상 억압되고 배제된 타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고, 그런 연구를 통해서 침묵 속에 갇힌 타자들의 목소리, 차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했으며, 그럼으로써 동일자의 집안을 전복하여 타자들이 숨쉬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지요. 이런 점에서 그는 들레즈 과타리와 아주 인접한 입장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푸코와 들레즈는 오랫동안 친구였고 서로 간에 긍정적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였죠. 표면적으로 보자면 푸코는 차이가 동일성 안에, 타자가 동일자 안에 포섭되고 동일화되는 양상을 근대사회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었다면, 들레즈 과타리는 차이 자체의 개념을 더욱더 멀리 밀고 나가 동일자의 권력, 동일성의 메커니즘에서 벗어나는 탈주의 방법을 발전시키려고 했다는 점에서 대비되지만, 사실은 동일한 문제의식 주변에서 서로에 대해 보충적 작업을 했던 셈인 거죠.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비스트로스의 경우 서구라는 동일자에 의해 미게라는 침묵 속에 갇히고 야만이란 이름으로 억압되었던 타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한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동일자와 대비되는 타자성의 사유를 시도했던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라캉 또한 이 책에선 제대로 다루지 못했지만 상징계의 외부에 존재하며 잠정적 봉합의 형태로 고정되는 상징계를 변환시키는 실제계의 이론을 68년 이후 새로이 발전시킵니다. 알티세르의 경우에도 말년에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필연성이 아닌 우발성을 강조하는 우발성의 유물론, 불확정적 유물론, 만남의 유물론을 새로이 제시하는데, 이 역시 그의 사유가 이런 맥락에서 앞서와는 상반되는 그런 경향으로 나아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어떤 철학이 동일성의 철학인가, 차이의 철학인가 판정하고 심판하는 법적 태도가 아니라 어떤 철학 안에 존재하는 상이한 사유의 경향을 섬세하게 구별하는 것이고, 생성과 차이, 변화와 혁명을 사유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채굴하여 이용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차이와 생성, 변화와 혁명을 사유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고, 그것을 배울 친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동일성과 불변성, 항속성, 영원성에 대한 철학적 경향이 너무도 광범하고 완강한 것임을 잊지 않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이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근대의 철학은 단순히 시간적 위치를 가리키는 게 아니래요. 아도르노의 말을 빌리면 근대는 시간적 범주가 아니라 어떤 질적인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대 철학이란 말보다는 근대적 문제 설정이란 말이 좀 더 잘 보여주듯이, 근대 철학이란 문제를 설정하고 그것에 대답하기 위해 나름의 개념적 기반을 마련하여 문제를 풀어나가는 다양한 시도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어떤 질적인 특징이다. 그건 역시 일종의 가족 유사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근대에는 전근대적인 철학이 사라질 것이며 탈근대 시대에는 근대적인 철학을 찾아보기 힘들 거라는 생각처럼 소박한 것은 없는 셈입니다. 마치 자본주의가 되면 봉건적인 것이 모두 사라지고 또 사회주의가 되면 자본주의적 요소들이 자연히 소멸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하나의 경계선을 넘는 것은 새로운 사고의 영역을 여는 것이기 때문이며, 그 새로운 영역은 새로운 개념과 이론, 새로운 역사를 내부에 쌓아안고 있다. 경계를 넘어서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각 사회에 필요한 주체로 되어가는지 혹은 특정한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체로 만들어지는지를 연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 제식으로 표현하자면 사회적 생산 양식과의 관계 속에서 주체 생산 방식에 대한 개념적이고 역사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연구는 이미 철학 자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떠한 역사적 조건 속에서 어떤 요인들에 의해 사람들이 주체로 생산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대 철학에 연관된 지금까지의 고찰이 지시하는 다음의 연구 방향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또한 우리의 다음 연구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마 다시 근대성의 문제로 또한 막스주의와 근대성의 문제로 돌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결론의 부분이고 결론이 끝이 아니에요. 결론보다 더 중요한 445쪽에 보론이 나오는데요. 이게 진짜 제가 봤을 땐 핵심이고 알짜배기입니다. 이거를 제가 어쨌든 최대한 한번 설명을 읽어보고 얘기를 해볼게요. 보론, 근대적 지식의 배치와 노마디즘. 인문학의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인문학의 위기가 뭐냐? 인문학의 위기가 흔히 알듯이 소비자들이 인문학 책을 안 사서 인문학적인 그런 것들을 강의를 듣지 않아서 위기인 거냐? 소비자 탓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철저히 인문학의 위기는 생산자의 문제다. 소비자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자, 즉 학자들의 문제다. 자, 위기란 뭐냐? 위기란 급격한 변화를 지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의 부재, 부적절한 대처로 인해 야기되는 사태가 위기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세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대중의 무관심이 인문학의 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인문학의 경우에는 위기의 원인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도 모두 소비가 아닌 생산의 장에 있다. 다시 말해 인문학의 위기란 언제나 1차적으로 생산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소비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훌륭한 지식과 교양 예술을 알아보고 소비하는 대중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생산할 능력의 부재, 대중들의 관심을 끌어당기는 생산물의 부재에서 인문학의 위기가 온다. 자, 무능력이라 그러면 또 너무 아니한 게 되겠죠? 그럼 주체가 무능력하냐 이런 게 아니라 아마도 기존의 이론이나 담론 혹은 기존의 연구 방법으로는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는 어떤 사태에 기인한다. 기존의 사고 방식으로는 사고할 수 없는 거, 기존의 이론으로는 분석할 수 없는 거, 바로 이런 것이 사고되고 분석되어야 할 것으로 제기되는 그런 사태. 그렇기에 무엇을 연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 어떤 지적 자원이 필요한 건지조차 명료하게 포착하지 못한 상황. 인문학 생산자의 무능력이란 사실 이런 상황의 징후고 지표일 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이 환기시키는 것은 생산자의 무력함이 아니라 생산자의 기존 능력이 더는 통할 수 없는 사태 자체고 그것이 요구하는 것은 주체의 무능력의 모든 것을 돌리는 소극적 반성이 아니라 그 능력의 변환을 만들어내는 적극적 변형입니다. 자, 지식이나 이론적인 담론 자체의 근본적 변환을 요구하는 지적 조건의 변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적 생산의 바탕이 되는 삶의 방식 내지 활동 조건의 변화가 필요하다. 정확한 진단이고 놀라운 통찰입니다. 자, 우리가 포스트 모던에 진입을 했죠. 448쪽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은 근대를 벗어난 그 시대의 담론적 지형을 특징 짓는 일반적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보사회에서 변화된 지식의 위상을 주제로 삼은 포스트 모던의 조건에서 리오타르는 과학이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필요로 했던 메타 담론에 대한 불신에서 다양한 담론들을 포괄하고 포섭하며 그 기반을 제공하는 거대 서사의 붕괴에서 포스트 모던이라고 불리는 시대의 근본적 징후를 읽어냅니다. 자, 이 책이 근대의 인식론적 지반의 변화를 서술하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지식이나 담론의 역사에서 하나의 거대한 변화가 거대한 단절 내지 불연석이 발생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거대 서사나 메타 담론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는 믿지 않는다는 점에서 포스트 모던 내지 탈근대라는 말을 리오타르가 말한 것 이하의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근대적 담론의 지형과 단절된 새로운 담론적 지형의 경계를 표시하는 말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리오타르가 말한 것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의미하기 위해선 근대적 담론의 지형을 특징 짓는 인식론적 배치에 대해 거기서 발생한 불연속적 변화에 대해 적어도 그 변화의 징후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자, 인식론, 근대의 인식론적 배치, 푸코가 얘기하는 무의식적 에피스테메라는 개념이 있었죠. 근대적 담론들이 동일한 에피스테메 안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근대의 중요한 담론들이 유사한 위상적 지위를 갖고 유사하게 작동하는 개념들을 갖는다. 근대의 인식론적 배치.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해볼게요. 자, 세상을 주체와 대상으로 양분하고 세상을 영유하는 자로서 주체를 그에 의해 영유되는 것으로서 대상을 상정하는 것은 세상의 주인으로서 인간과 그것에 의해 정복되고 이용되어야 할 대상으로서 자연을 상정하는 것과 동일한 인식론적 배치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겠죠. 거기에 주체가 대상을 영유하는 형식 내지 척도를 표시하는 개념으로서 진리가 자리 잡듯이 인간과 자연 사이에도 진리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 개념들의 관계는 위상학적 동형성을 갖는다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 삼각형이 계속 나와요. 자, 주체, 대상, 진리,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잇는 신이 나옵니다. 자, 이걸 한번 설명을 보면 신은 주체와 대상, 진리라는 기초 개념을 다시 기초 짓는 근거일 뿐 아니라 그 기초 개념들을 하나의 삼각형으로 묶어주는 끈이고 각각의 기초 개념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일종의 영혼입니다. 여기서 신은 주체와 대상, 진리와 동일한 평면상에서 계열화되는 또 하나의 기초 개념이 아니라 그 세 개념 모두와 동시에 연결되어 모두를 떠받치고 있는 개념이래요. 자, 주체, 대상, 진리, 신, 이 네 가지 항이 계속 반복돼요. 동형적으로 반복된다. 자, 신의 개념과 더불어 정신, 육체, 계몽 개념들이 유사한 계몽적 사유의 담론을 구성하는 동형적 배치를 형성한다. 자, 신이 왼쪽에 있고 주체, 대상, 진리가 있어요. 주체, 대상, 진리의 자리에 정신, 육체, 계몽이 들어가도 되고 인간, 자연, 과학이 들어가도 돼요. 이런 게 계속 나갑니다. 의사, 환자, 치료가 들어가도 돼요. 정신, 육체, 정신이 육체를 다스리죠. 그리고 계몽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인간이 자연을 봤을 때 과학적으로 파악하죠. 인간, 자연, 과학. 의사가 환자를 봤을 때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죠. 의사, 환자, 치료. 이 삼각형이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나아갑니다. 군주, 인민, 대표. 뭐 이런 식으로 인간, 상품, 가치, 노동.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런 게 계속 번져나가요. 자, 신은 뭐 이성, 로고스, 노동, 목적, 종말로도 할 수 있는데 신이 주체, 대상, 진리, 인간, 자연, 과학, 군주, 인민, 대표, 노동자, 상품, 가치,
민족, 사건, 역사, 문명, 미개, 계몽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계속 나가요. 이게 결국 이진경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근대적 담론이 생산되고 사용되는 인식론적 공간이다. 자, 이런 담론, 이 근대성이 이런 철학적인 양상으로 계속 반복되고 변형된다는 거죠. 매우 단조롭다고도 할 수 있는 사면체의 공간이 그토록 다양한 근대적 담론의 양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이러한 복수의 동형적 삼각형이 만드는 포개짐과 중첩, 치환과 변형의 메커니즘 때문일 겁니다. 이 담론적 공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우리는 또 다른 근대적 담론의 한 형태를 반복하게 될지도 모르죠. 이게 이 삼각형을 한번 진지하게 한번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계속 보면서 우리가 어떤 근대성 안에 갇혀 사는가. 근대성은 이 3분할, 4분할이겠죠. 신까지 하면 소위 갇혀 살아가는 거죠. 내가 주체고 대상을 진리로 파악해야 돼. 그리고 그거는 신이 보증해줘. 이런 식으로. 내가 인간이고 자연을 파악해야 돼. 그건 과학으로 파악하는 거지. 그건 이성으로 파악해. 이런 거죠. 내가 군주면 인민을 대표를 세워서 파악을 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문명된 세계는 미개한 세계를 지배해야 돼. 계몽해야 돼.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근대성을 넘어야 된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통찰이고 대단한 통찰을 갖습니다. 이 책 전반을 가로지르는 그런 중요한 통찰이죠. 456쪽. 자, 우리는 이러한 근대적 담론의 인식론적 배치를 전복하거나 와해시키는 탈영토와의 선을 그린 시도들에 대해 적잖이 알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막스를 언급해야 합니다. 주체나 대상이 사람들의 활동에 의해 끊임없이 가변화되는 것임을 가장 먼저 분명하게 명시한 것은 막스였습니다. 그는 대상이란 고정된 어떤 것이 아니라 활동을 통해 결합되는 외부적 요인들에 의해 그때그때 달라지며 이는 주체에 대해서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양자를 잇는 강고한 선을 끊어버립니다. 진리와 계몽의 개념에 대한 비판이 여기에 이어지는 것, 기독교적 종교나 신에 대한 비판이 그에 선행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주체 철학의 비판에서 니체가 수행한 역할을 다시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주체는 물론 형이상학적 개념으로 변형되어 나타나는 신의 개념에 대해 심지어 그것이 죽은 뒤에도 그것을 대신하여 나타나는 또 다른 숨은 신들에 대해 그가 했던 비판들은 더 없는 근본성을 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457쪽. 여기에 프로이트나 스피노자의 이름을 다시 써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철학자의 이름이 쭉쭉 나와요. 어떻게 근대적 담론의 인식론적 배치를 넘어섰는지. 자, 문명과 미개의 대립 속에서 계몽이나 진보라는 이름의 서구적 동일자를 발견하고 비판했던 레비스트로스, 프로이트와 언어학을 통해 데카르트의 주체 개념과 대결했던 라캉, 대상의 실증주의와 주체의 인간중심주의 양자에 대한 비판 속에서 막스주의 자체를 근대적 정통성의 궤도에서 이탈하게 했던 알티세르, 광기의 역사를 추적해 이성이 침묵 속에 가두었거나 치료의 대상으로 바꾸었던 타자의 목소리를 끄집어냄으로써 의사가 환자를 대신하여 말하고 이성이 광기를 대신하여 말하는 담론적 지형 전체를 전복했던 푸코, 동양을 대신해서 동양에 대해 말해주는 서양을 비판해 주체 대상, 그 대상적 진실을 대신 말하기라는 변형된 삼각형의 가세를 질렀던 사이드, 주체 대상, 진리를 잇는 선의 뒤편에서 심지어 근대과학의 영광 뒤편에서 로고스 혹은 근거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신을 드러냈고
더 나아가 근대 과학의 영광이 존재의 진리를 닥달하여 모든 존재자에 대한 통제력을 장악하려는 의지의 산물이라는 것을 드러냈던 하이데거. 그 하이데거를 따라 서구 로고스 중심주의의 다양한 변형들과 대결했던 데리다. 그 많은 삼각형들이 있는 초월적 사유라는 중심에 의해 통합된 다양한, 그러나 사실은 하나인 담론들의 배치를 타령토화하고 변형시킬 개념적 무기를 벼려냈던 들레즈 가타리. 이른바 제국시대에 발생한 물질적 생산이나 계급투쟁의 양산에서 발생한 근본적 변화를 통해 노동자 인간 가치와 잉여가치, 생산과 착취의 개념 자체를 바꾸고자 시도했던 네그리 등등. 정말 많죠? 이 모든 탈주선들이 범람하면서 근대적 담론의 홈페인 공간, 그 강력한 배치 전체가 근본적인 동요와 해체와 전복의 조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대라는 이름의 한 시대가 빈번하게 일종의 종말을 선고받고 있다면 혹은 우리가 사는 세계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비판들이 어떤 근본적인 경계와 대결하고 있다면, 그리고 다양한 지점에서 각이하게 진행되던 그 대결이 근대와 맞서는 어떤 집결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런 거대한 동요와 해체의 징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확실히 하나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고 그 시대를 구성하던 담론의 기반이 해체되고 있다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자, 저 근대적 담론의 인식론적 배치를 와해시키는 탈영토와의 첨점들에 붙인 하나의 이고 탈근대 포스트 모던이요. 매우 다양한 담론들이 만들어지고 변형되며 재생산되는 근대의 담론적 공간의 외부입니다. 자, 탈근대와 포스트 모던은 근대의 담론이 사라진 어떤 공간이 아니라 차라리 와해되기 시작하는 그 담론 내부에 자리 잡고 있는 외부이고, 이런저런 균열의 선들을 통해 그 담론 안에 끌어들여진 외부적 요소들의 집합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니체나 푸코의 계보학 개념이 보여주듯이 근대적 담론의 발생적 지점까지 거슬러가 그것의 진행 경로를 따라가면서 탈주의 지점들을 찾으려는 전략의 이름입니다. 자, 459쪽. 우리의 시야를 단지 담론이 구성되는 장으로, 지식 생산의 담론적 조건 안으로 제한한다면 한 시대의 이름과 함께 저물어가는 담론적 장애의 변화를 온전히 파악하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양상에서 나타난 어떤 근본적 변화와 관련짓지 않은 채 지식 생산의 집안 전체가 전복되는 저 거대한 변화를 이해하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올바른 의미에서 지식, 사람들을 강하게 촉발하고 변형시킬 수 있는 지식이란 그것을 생산하는 자 스스로가 당면한 하나의 세계 안에서 그 세계가 던지는 질문에 답하려는 시도, 아니 그 세계에 대해 삶이 던지는 질문을 가시화하려는 시도라고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새로이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던져진 어떤 질문들 속에서 그렇게 질문하게 만드는 세계의 새로운 양상에 접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새로운 질문이 반복하여 던져지고 있다면 기존의 지식이나 담론의 집안에서 벗어난 혹은 그것을 뒤흔드는 그런 종류의 질문이 위에서 말한 것처럼 다양한 양상으로 반복하여 던져지고 있다면 기존의 개념적 배치에서 벗어나 질문하게 하는 어떤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탈근대 내지 포스트 모던이란 근대적 삶의 조건, 근대적 생활 방식을 산출하던 이른바 물질적 조건과 구별되는 새로운 삶의 조건, 새로운 생활 방식과 결부되어 있다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자, 460쪽을 보면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을 말씀해 주세요. 1929년에서 34년에 발생한 세계 대공황은 부르주아지로 하여금 생산과 소비 혹은 생활 전반에 걸친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유례 없는 대량 생산과 유례 없는 금욕적 생활 방식의 대립이란 형태로 생산과 소비의 모순을 극대화시켰다. 대량 생산이 자본주의적 축적의 법칙에 따른 피할 수 없는 사태임이 분명하다면 일찍이 루스벨트와 케인즈가 다른 방식으로 포착한 것처럼 이제 문제는 그렇게 생산된 것을 소비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생활 방식을 창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소비를 향한 새로운 욕망을 부추기고 그것을 위한 구매력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케인즈주의나 뉴딜이라고 불리는 루스벨트 정책의 요체였대요. 대량 생산, 대량 소비로 정의되는 포도주의 체제는 이런 새로운 조건에 부합하는 새로운 축적 방식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이러한 새로운 축적 체제, 새로운 생활 방식을 위한 조건을 제공했고 이는 소위 전후의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부르주아지는 노동자 없는 노동을 다시 꿈꾸기 시작했고 그 출구를 과학과 기술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자동화와 정보화로 요약되는 새로운 생산의 체계가 1960년대 말부터 준비되기 시작했고 기술적 조건과 정보 전달의 네트워크가 마련된 1980년대 후반에 이르면서 가시화되게 됩니다. 정보혁명 혹은 디지털 혁명이라고 불리는 또 한 번의 산업혁명이 시작됩니다. 자동화가 노동자의 육체적, 정신적 활동 능력을 기계화함으로써 노동자의 노동 능력 자체를 착취하는 것이라면 정보화는 기계적 네트워크와의 접속을 수반하는 모든 종류의 활동을 가치화하고 착취한다. 이는 노동자 없이 노동을 착취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서 노동이나 활동을 기계적으로 포섭하는 것이란 점에서 노동의 기계적 포섭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노동이나 생산은 이제 인간의 활동이라기보다는 이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고 접속된 집합적 신체의 활동이 되고 인간은 그 프로세스의 입출력 지점이 됩니다. 여기서 인간과 기계, 생명과 기계의 근대적 개념들이 와해되고 인간은 인간과 기계의 접속체로서 사이보그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자, 지식의 생산은 이제 다양한 영역을 넘나드는 재료들의 종합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프로세스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인간과 기계로 구성된 집합적 신체, 집합적 지성이 지식의 새로운 생산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한편 기계적 접속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인해 생산은 탈영토화됩니다. 이는 전 지구적인 규모로 분산된 활동들을 하나의 생산 과정, 하나의 노동 과정으로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지식의 생산 역시 이러한 탈영토화 운동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탈영토화 운동을 가로막는 것은 오직 언어의 장벽뿐인 듯합니다. 자, 463쪽. 매스미디어는 컴퓨터 네트워크와는 다른 경로로 사람들의 감각과 생활을 규정하며 정보와 지식, 상식과 양식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매체들이 우리의 사고와 생활을 직조하는 재료가 됩니다. 책과는 다른 매체들이 지식을 전달하고 문자 아닌 다른 성분들이 정보를 전달합니다. 매체의 탈문자와 탈책화는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문학적 지식이 이러한 조건에서 벗어나 생산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다면 시야를 책으로 좁히고 필요한 지식의 원천을 오직 책으로 제한하며 지적 활동의 범위를 자신이 전공한 전문적 분야로 한정하여 지식을 생산하는 게 이러한 조건에서 과연 가능할까요? 자, 우리는 거대한 네트워크 안에서 그 집합적 신체가 생산한 것 속에서 생활하며 그 집합적 지성이 산출한 것으로 생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네, 464쪽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대적 담론의 인식론적 배치와 근대적 생산 방식의 경계에서 발생한 이러한 변화는 그것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사고와 인식, 생활 전반을 제약하고 규정합니다. 이른바 인문학의 위기란 이러한 두 가지 차원에서 발생한 거대한 변환의 징후고
그러한 변환에 대한 인문학적 담론의 대응이 아직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징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은 변화된 생산의 조건, 변화된 인식론적 조건과 관련하여 담론의 생산에서 발생한 위기지, 생산된 담론의 과소 소비에서 발생한 위기가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이 위기는 흔히 말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근본적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인식론적 층위에서 본다면 이 위기는 사실 1차적으로 기존의 인식론적 지반의 해체와 돌파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따라서 단순히 지적인 무능력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그것은 거대한 성공들 뒤에 온 것입니다. 자, 그 지반을 전복한 거대한 지적 사유가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대부분 낡은 지반 위에서 형성된 담론적 배치 안에 오래된 사고방식과 지적 생산의 방식 안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인식의 근대적 지반을 전복한 그 사유조차 우리에게 익숙한 오래된 관념과 사고, 우리가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고 작업하고 있었던 벽과 경계 안에서 수용하고 이해하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거대한 파열구를 연 시도들을 부정하거나 떨쳐버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인 무기로 사용할 수도 없는 곤혹스런 처지에서 멈추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담론으로 들어갔는데도 이전에 옛날 것, 오래된 사고 방식, 그러니까 근대적 담론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오래된 관념, 오래된 사고를 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데, 그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데 낡은 부대에 새 술을 담으려고 하니 안 되겠죠. 술도 새 건데 부대도 새 거여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케이스가 많죠, 우리가 실제로도. 그래서 나 자체도 새로운 나의 관념도 새롭게 변화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복된 근대적 사유의 집안에서 벗어났지만 아직은 새로운 지표들 혹은 새로운 배치들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앞서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다른 그런 사태입니다. 오래된 관념이나 사고를 버렸고 낡은 경계에서 벗어났지만 새로운 침로를 찾아 지적 생산을 펼치기에는 아직 부족한, 새로운 무기를 사용하는데 아직은 능란하지 못한 일종의 미숙함. 여기서 우리는 이전에는 익숙하게 사유하던 것을 사유할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한 셈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유할 수 없는 것을 사유해야 합니다. 이런 사태도 있는 거죠. 이미 이제 낡은 것으로부터 벗어났지만 새로운 거를 내가 실행을 잘 못해. 아직은 부족하고 아직은 미숙하다. 새로운 거는 뭐 항상 그렇죠. 새로우니까요. 기존에 해왔던 거는 낡은 것들은 익숙하니까 잘할 수밖에 없고, 새로운 거는 미숙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야 되겠죠. 근대적인 걸 뛰어넘어서 탈근대로 살아가려면 말이죠. 자, 그것은 비로소 사유를 시작하게 된 새로운 방식의 사유를 향한 출발점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새로운 사유의 탄생을 예고하는 일종의 지체일 뿐이라고 해도 좋지 않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 위기는 이미 제출된 전통적 질문들의 새로운 대답을 찾아낼 것을 요구하는 그런 것은 아니란 점입니다. 대답의 방식 이전에 질문의 방식이 달라져야 하고 연구의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요컨대 인문학의 지적인 생산 방식 전반에 대한 변혁이 없다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입니다. 물질적 생산에서 지적 요소, 지적 생산의 요소가 중요해졌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집합적 신체를 쉽게 구성하게 되었으며,
또 쉽사리 해체되어 다른 신체로 재구성된다는 것. 이러한 신체적 가변성만큼이나 지식 내지 사고의 유동성이 크게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 더불어 지식의 생산 또한 탈영토성이 매우 크게 확장되었다는 것. 나아가 지식이 단지 문자를 통해 책에 고정되는 형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달되고 이용되며 변형되는 정보와 사유의 흐름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낡은 인식론적 지반을 유인하는 환상들을 이제 이진경 선생님께서 나열하시는데, 이 환상들을 우리가 넘어서야 된다. 그 사례를 드십니다. 466쪽을 보면 가장 먼저 지적 생산의 주체와 결부된 저자의 환상입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독창적 개인으로서의 저자라는 관념, 사유나 지적 활동은 결국 내가 하는 것이라는 환상이 그것입니다. 천재적 재능과 집요한 끈기를 갖고 사유하고 연구하는 개인조차 사실은 그와 관계된 수많은 사람들의 사유, 수많은 사람들의 개념을 통해서 사유하는 것입니다. 모놀로그나 개인적인 메모에조차 항상 이미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 다른 사람들의 사유가 깃들어 있다고 해야 합니다. 저자의 환상은 이거는 내가 잘났다 이런 거죠. 나르시시즘이죠. 내가 다 했다 이런 게 아니죠. 어떤 사람도 지금 우리도 공부하는 거 보시면 책을 이진경 선생님의 책이기도 하지만 이 책이 이거는 이진경 선생님만의 독자적인 생각은 아니잖아요. 이분도 이제 여러 책들의 수없이 많은 책들을 보셨겠죠. 칸트 책도 보고 데카르트도 보고 플라톤도 보고 연구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적 생산물도 한 사람의 사유 그런 게 아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 다른 사람들의 사유가 깃들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이 겸손해지죠. 겸손해지고 항상 공동체, 내가 또 영향을 받았던 그 수많은 스승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자의 환상, 내가 잘났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둘째, 푸코가 지적한 것과는 다른 의미에서 일종의 도서관 환상 혹은 책의 환상입니다. 지식이란 고상하고 거창한 의미란 점에서 대문자로 쓰는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지식은 단지 삶을 위해 이용할 뿐인 세간에서 분리되어 저기 따로 가령 도서관 같은 진리의 저장고에 존재해야 한다는 환상. 저자의 환상이 지식을 생산하는 자신에 대한 나르시시즘의 표현이라면, 책의 환상 내지 도서관 환상은 자신이 생산한 것에 대한 나르시시즘의 표현이란 점에서 정확하게 짝을 이루는 환상입니다. 도서관 환상, 책의 환상, 이런 걸 버려야 된다는 거죠. 책이, 내가 생산한 책이 진리를 담고 있다. 지식은 단지 삶을 위해 이용할 뿐이다. 도서관 같은 진리의 저장고에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신격화를 버리는 것 같아요. 절대화, 절대왕권처럼 내 자신이 신이 되고 내가 생산한 어떤 책이 어떤 결과물이 신이 돼버리면 근대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일단 나 자신을 깨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환상, 책의 환상, 도서관 환상, 어떤 절대적 진리가 있다. 이런 내가 만든 것도 진리가 아니고 어떤 것도 진리가 아니다. 이런 것도 깨야 된다. 그런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전문성의 환상. 남들이 침범할 수 없는 나만의 고유한 영역으로서의 전문성, 혹은 남들에게 나를 내세워줄 수 있게 해주는, 다시 말해 나의 발언에 어찌할 수 없는 무게를 실어주고 나의 엄표에 수긍할 수밖에 없는 권력을 실어주는 장치로서의 전문성. 동물적 영토성의 지식인적 형태인 이 전문성은 라캉식으로 말하면 자신의 연구를 자신의 소유물로 간주하는 상상적 동일시,
자신에게 할당된 자리에서 눈조차 돌릴 줄 모르는 강력한 상징적 동일시를 통해 작동하는 환상이고, 그러한 동일시로 더욱더 밀어붙이는 환상입니다. 자신이 아니 타자가 쳐놓은 울타리 안에 안주하며 오직 그 안에서만 연구하고 그 안에 있는 것으로만 연구하게 하는 환상. 자신이 쳐놓은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어떤 것도 남들만큼 보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 혹은 그 실제적 결여를 은폐하는 환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환상을 버려야 된다. 이 환상을 읽다 보니까 베이컨의 4대 우상이 생각나네요. 그걸 버려야 된다, 이런 거죠. 전문성의 환상, 나만의 고유한 영역, 나의 발언에 어찌할 수 없는 무게를 실어주고, 이게 다 이제 교만하고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 넷째는 약간은 특별한 것으로 동양의 환상 혹은 지리적 구별의 환상이 있습니다. 하이데거 이후 근대의 한계에 주목하여 그 집안을 전복하자 했던 사람들이 자주 중요한 자원으로 삼았던 것이 동양이었습니다. 근대가 서구와 실질적인 동의어를 뜻하는 한 분명 동양이란 근대의 외부를 사유하는데 중요한 자원이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깊이 사유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동양에 대한 동일시를 통해 근대를 넘을 수 있다는 환상을 야기합니다. 이와 다른 차원에서 근대의 한계, 서구의 한계가 드러나는 지점에서 자신이 서 있는 곳이 이미 거기서 벗어나 있으며 이미 대안을 선취했다고 믿고 있는 동양인들 역시 동일한 환상을 공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비근대로서의 동양이 반근대 내지 탈근대의 동력 내지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은 근대적 사유와의 대결을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새로운 종합을 통해서고 새로운 모습으로 재창조되는 한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반면 지리적 개념으로서의 동양 혹은 훨씬 더 오래된 전통의 상징으로서의 동양에서 요컨대 동양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어쩌면 진정한 동양의 모습이나 동양의 강점을 서양인들에게서 배우게 되는 사태에 머지않아 당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정되어야 할 것의 목록을 거명함으로써 새로운 지적 생산 방식의 요소들을 정의할 순 없는 일입니다. 비록 또 하나의 환상으로 비난받을지라도 우리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지적 생산 방식의 요소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먼저 그것은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이전과 다른 대상을 찾아낼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관심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대상 설정 방식을 통해 비대상이던 것을 대상이 되게 하고 대상을 비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재대상화 내지 탈대상화하는 것입니다. 명료하고 뚜렷하게 구별되는 하나의 동질적 대상이 아니라 언제나 혼성적인 방식으로 구성되는 대상, 혹은 이성의 빛 속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대상만이 아니라 그를 위해 가려지고 배제되는 타자적 대상들, 그리고 그 타자적 위상에서 벗어나는 변이의 선, 탈주선을 그리는 대상들을 찾아내고 드러내는 것, 그리고 기존의 인식론적 격자 안에서 포착되지 않던 비가시적 대상을 드러내고 가시화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 가려지고 배제된 것들, 비가시적 대상, 이게 그러니까 다 기존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아까 네 가지 환상은 교만과 연결돼 있죠? 내가 잘나고, 내가 만든 결과물이 잘나고, 나는 동양인이라서 잘나고, 나는 전문성이 있어, 이런 환상을 벗어나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 문단이 말하는 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미지의 영역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렵겠죠. 우리가 이미 익숙한 거는 다 근대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대성을 벗어나기 위해선 익숙하지 않은 걸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건
그동안 내가 하지 않던 것들을 한번 해보세요. 나라면 절대 이런 걸 안 했을 것 같아. 나라면 이건 내가 할 만한 행동이 아니야.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지 않던 짓을 한번 해보세요. 제 스승도 저희들에게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 하던 짓을 해봐라. 안 하던 짓을 해야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겠죠? 이 문장이 어렵지만 그 얘기입니다. 안 하던 생각을 해보고, 안 하던 행동을 해보고, 안 하던 곳에 가보고, 안 만나던 사람들을 만나보는 거죠. 그래야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겠죠. 하지만 무엇을 생산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생산하는가가 문제라는 막스의 말처럼 인문학의 지적인 생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생산하는가의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떻게의 문제 설정 안에서 우리는 누가 생산하는가, 어디서 생산하는가의 문제, 그리고 앞서 말한 무엇을 생산하는가의 문제가 다른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함을 포착해야 합니다. 자, 469쪽 20세기 이래 지식의 전반적 구도는 그런 사실을 확인해서 더 나아가 지적 생산의 주체를 집합적 주체로 구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가령 20세기 이래 자연학의 발전은 너무도 급속하며 이전의 근대과학과 다른 결정적인 문턱들을 수도 없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 복잡기 이론 등 굵은 제목만으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은 급격히 확장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과학의 성과가 인문학적 사유에 원형되고 있는가를 묻는다면 극히 비관적인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집합적 주체, 이건 뭐 공동체로 이제 연구를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해라. 그리고 과학의 성과를 받아들여라, 이런 거죠. 이 모든 지식들은 아무리 뛰어난 재주를 가진 천재라고 해도 한 사람의 지적 능력으로는 절대 담을 수 없는 거대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집합적 지성, 집합적 신체를 구성할 수 없다면 새로운 문턱들을 만들어낸 이 거대한 지적 자원을 포기하고 한 사람의 지성으로 포괄할 수 있는 익숙하고 낡은 과거의 지식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당연히 이는 지적 생산의 영역, 영토성의 근본적인 변화를 동반할 때만 가능합니다. 어떤 지식도 자신이 그어놓은 경계, 분과의 금 안에 안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뇌과학의 성과를 모른 채 인식이 무엇인지를 철학적으로 논변하는 것이나 분자생물학이나 인공생명 연구의 성과를 모르면서 인간이나 생명에 대해 사유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역사학은 인류학의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으며 경제학이나 사회학은 카오스나 복잡계 과학의 연구 방법을 통해 갱신되어야 합니다. 문학은 생물과 기계의 변화된 경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 대해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모든 지식은 분과의 형태로 존재하는 지식의 낡은 영토에서 벗어나 다양한 영역을 횡단하는 탈영토성을 강화해야 하며 분과가 요구하는 낡은 연구의 규칙들에서 탈코드화되어야 합니다. 자, 학제 변환적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에 존재하는 지식의 경계, 지적 생산과 재생산의 영토들을 가로지르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지식의 장을 창안하고 또다시 탈영토화의 선을 그리며 지적 생산의 주체나 대상 자체를 변환시키는 이런 지적 생산을 우리는 들레즈 가타리의 개념을 빌려 노마디즘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움직이는 도중에 멈출 뿐이며 언제나 탈영토화의 운동 안에서만 영토화 내지 재영토화하는 활동의 방식, 만남과 연합을 통해 스스로를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는 차이를 만드는 변이 안에서만 동일성을 얻으며 그 자체로 항상 이미 복수적인 주체, 새로운 가치의 창안을 통해 낡은 가치나 지배적 권력에 포효남는 전쟁을 벌이는 전쟁 기계로서의 지식. 탈영토화라는 이름으로 여러 영역의 지식들을 모으고 정리하여 체계화하는 게 아니라 필생을 건 하나의 문제 혹은 하나의 화두를 들고서
다양한 영토들을 가로지르며 새로운 종합을 시도하는 활동 등등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죠. 드디어 책이 끝났습니다. 와, 이게 이진경 선생님의 철학과 굴뚝청소부를 지금까지 읽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진경 선생님을 통해서 근대적 문제 설정이 무엇이었는지, 주체 대상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넘어서야 되는지, 이거 정말 중요한 책이고 많은 영감을 주는 책인 것 같아요. 꼭 읽어보십시오. 정말 좋은 책입니다. 우리가 근대성을 뛰어넘기 위해선 이 책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리를 잘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근대성을 뛰어넘은 사람들을 많이 이제 열거하셨고, 특히나 이제 푸코, 들레즈 가타리가 감동적이죠. 앞으로도 이진경 선생님의 책을 많이 볼 예정입니다. 이미 잘 정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많이 보고 영감을 많이 얻고, 학자이신 것 같아요. 학자란 일반인들이 이 많은 것들을 연구할 수가 없잖아요. 시간도 없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뭔 소리 우리가 어떻게 보겠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 대신 연구해 주셨다. 뭐 도올 김영옥 선생님도 그렇고 이진경 선생님, 신영복 선생님, 고미숙 선생님 다 그런 분들이죠. 나 대신에 그 절대적인 그 몇십 년의 시간을 투자해서 그 많은 책을 읽고 이렇게 영감을 주는 책을 쓰셨어요. 집 밖에서. 그리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시는 거죠. 근대성을 뛰어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소중한, 이게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앞으로 이제 갈 길이 먼데 한번 차근차근 계속 가보죠. 공부하면서 깨달아지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개념들, 깨달음을 통해서 이 화두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